밤사이 대구에서 2명의 추가 사망자 소식이 전해지며 어제 하루에만 6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확진자도 하루 새 600명 가까이 늘어서 4,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는 물론 의료진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영석 고려대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부터 이 질본의 발표, 중대본의 발표 기준이 좀 바뀌었죠. 당일 오전 0시 기준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추가된 확진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본에서 중대본에서 발표가 들어온 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지난달 27일 이후에 계속해서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가 진행돼 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유학생 중에 첫 확진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쯤 이게 좀 꺾일 수 있는지 또 이런 상황은 언제쯤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이제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한 1, 2주 정도 만에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관건은 우리나라 환자의 대부분이 다 신천지 교인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 2주 정도 경과를 보면서 환자 발생 수를 조금 이렇게 봐야 이제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잠복기인 14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한 2주 정도 안에는 뭔가 이렇게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확진자들이 많이 참석했던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가 지난 16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날을 기점으로 했을 때 2주라는 잠복기가 이제 지나는 이번 주가 굉장히 좀 확세이냐 진정이냐를 가를 수 있는 좀 중대 분수령이다라는 분석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부 다 마무리돼야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로 퍼져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행이 있을지를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0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600명이 추가됐네요. 그래서 총 4,8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예. 자, 그 사망자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어제 밤사이에 또 2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8명이고요. 전체 사망률은 0.5% 낮지만 80대 이상은 굉장히 3% 이상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또 오늘 새벽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분이 이제 통계 잡히면 29분이 되는데 사망자에 나오는 부분 또 그분들이 갖고 있던 또 질환 여러 가지 뭐 공통점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딱 유행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모든 전문가 집단이 예상했던 그냥 그 바대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는 일반 우리 바이러스 감염처럼 우리가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센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연세가 많은 고령분들 그리고 동반 질환을 그냥 기저 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망자의 대부분들이 전부 다 고령이거나 아니면은 기저 질환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분들로 되어 있어서 이런 예측은 어느 정도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가장 큰 관건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환자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적절하게 의료를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치명률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치명률을 좀 낮추고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응 지침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이 변경된 대응 지침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질본이 그 치료 대응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은 그 모든 환자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다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적절하게 자원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은 병원들에 배정되는 환자들은 뭐 단순 감기나 단순 증상을 갖고 있거나 별다른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에크모나 이런 기계들 그리고 인력과 자원이 별로 적은 그런 병원들에 환자가 갑자기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환자들도 못 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예. 이런 체계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많은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는 단순하게 관찰만 할 것이고 어떤 환자는 정말 에크모 시설이 다 갖춰진 인력과 재원이 충분한 병원으로 보낼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이 이렇게 질본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단계 분류면 글쎄요 질환을 어떻게 발생되는 그런 증상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4단계 질환을 구분해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시설로 보내는 자체가 네네. 충분히 그러니까 네네. 선택과 집중적 여인 반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코로나19 같은 거의 특성은 이제 아주 없는 무증상 확진자부터 시작을 해서 경증인 환자, 중증인 환자까지 이게 다양한데요. 그중에 이제 어떤 환자들을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연세가 적은 분들, 그러니까 50세 미만 아니면 뭐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정말 이런 시설 같은 데서 그냥 단순 관찰만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기저질환을 많이 갖고 있거나 노인층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들어온 속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시를 기준으로 총 600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총 4,812명이 누적 확진자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 600명 중에 대구에서 519명, 경북에서 61명, 서울에서 7명, 충남 3명, 부산, 광주, 경기에서 2명, 그리고 2명씩 각각 추가가 됐고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서는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확진자 수가 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군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군에서는 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소식도 같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중증 환자 이송 거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글쎄요, 일부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우리 쪽으로 보내달라 대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건 뭐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걸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벽 맞습니다. 같은 거를 예, 가능한 그 동원 자원과 시설들 다 동원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대구 지역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의료 자원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중국의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예. 우한이라는 도시 자체에서 갑자기 굉장히 대단히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의료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 지역에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예. 그 환자들을 일정하게 이렇게 분류하고 나누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대구 경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 이제 의료와 이렇게 인력과 재원이 되는 병원들로 환자 이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환자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환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이제 저산소증이 한번 딱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에크모라는 기계를 달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환자들의 특성들이 대부분 이제 노령층이거나 아니면 동반 질환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거든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에크모까지 가능한 대형 시설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그런 환자들을 이제 질본에 있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 컨트롤 타워에서 전부 다 연락을 받고 그다음에 각각의 병원에 이렇게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가동이 되면 조금이라도 이 치명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좀 병실 부족 사태는 조금은 많이 해결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역에서의 병실 부족 문제는 사실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각각의 이제 그 환자들을 이송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각 지자체에선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 상태에서의 혹시나 모를
그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시설 부족 여기에 대한 걱정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지자체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건데 대구 경북처럼 만약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받아주고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예. 결국은 이 사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경기면 경기, 무슨 충청이면 충청 이렇게 딱 어느 한 지역만 예. 나눠서 거기서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사망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어제 바뀐 그 치료 체계에 따라서 대구의 첫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일부는 입소를 해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 시설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일반 뭐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 네. 같아요. 또 네.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의료진들이 전담해서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하시고 별 지장이 없으면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겠죠. 네. 퇴소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생활치료센터라는 건 이제 결국은 너무 많은 환자가 있고 그 환자들을 전부 다 병원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가동시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엑스레이를 매일 찍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문제인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추가를 할 건지 말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정말 딱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환자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모여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일일이 이제 1인실처럼 이제 방 하나에 한 사람씩 다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회진을 돌고 상태를 파악하는 의료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의료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시스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증 환자들도 지금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치료센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경증 환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기준은 있나요? 보통은 이제 아직까지는 딱 이렇게 어느 환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바는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유관기관이랑 이게 질본이랑 계속 상의는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증상인데 확진된 환자들은 그냥 댁에 계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서 이제 폐렴이 동반된 환자들은 조금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조만간 이게 딱 이렇게 지침이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질문 우리 백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도 대남병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7명 정도 관련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그 폐쇄돼 있던 정신병동 거기에 계셨던 60분은 이제 국립정신보건센터로 네, 옮기셨고요. 네. 그때 당시 상황을 좀 기억하시죠? 또 화면도 보셨을 거예요. 네, 네. 폐쇄된 곳이라고 하지만 정신병동이 과연 저렇게 열악한 곳인지 저희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마치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픈 곳을 찌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정신병동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은 해외 논문을 찾아봐도 몇 건 안 나옵니다. 일단 출입이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안전할 수 있는데 한 번 감염이 시작되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대부분 보고됩니다. 더구나 이제 그 상황이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열악한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이 있었고 사실 지금 5천여 명 중에 이제 28분인데 100명에서 7분이 나왔으니까 치사율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기저질환도 많으셨고 이게 더 어려웠던 게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같이 서비스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실제 이분들 중에 뭐 치매가 있는 분이나 직적장애가 있는 분은 이걸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방호복이 입는 사람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서 예.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던 걸로 합니다. 저희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이게 그래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성명도 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증인 분들은 20분 넘게 여러 병원 음압병동으로 이송이 되셨고 그렇죠. 지금 60분 정도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또 일부는 거기서 1인실에 계시게 돼서 일단 환경적으로는 좀 안전이 혹시 확보돼서 그쪽 이송 이후에 네. 상황이 좀 호전됐다는 얘기도 혹시 들으셨어요? 다행히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도 급한
5만 고비는 조금 안심할 수 없지만 넘기셨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이런 취약한 정신병동의 문제 등은 또 꼭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폐쇄병동, 정신병동에 대한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일을 계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남은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보세요? 가장 좋은 거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준비와 또 과정이 필요하고 그만큼 높은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신천지 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죠. 중대본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숨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 신천지가 이번 사태로 사실은 뭐 지탕의 대상이 된 건 예. 사실이니까요. 신도들 뭐 숨어 지낸다 글쎄요. 일부는 뭐 자진해서 나오게 했지만 본인이 신천지 사실 숨기는 분도 있으니까 그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떠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는 분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주변의 관계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 드러내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혼란 상태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감염하고 이제 급성기 정신질환이랑 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일한 두 가지 영역인데요. 이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자의적 강제 치료를 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다제 내성 결핵 같은 경우에 본인이 계속 돌아다니면 누구한테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원을 명령할 수 있고 이번에도 한 이제 지자체에서 그 감염 의심되는 분의 집으로 찾아가서 검사를 명령하고 그걸 안 들으면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감염관리법에 있습니다. 급성기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물론 신천지랑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한 집단을 너무 비난하거나 이렇게 강제적인 방법만 쓰게 되면 숨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정책의 효과는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한쪽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너무나 아쉬움과 또 화가 나는 부분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껴안고 밖으로 나오고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지역사회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중대본 스스로도 이게 음주를 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하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는 뭐 강제 수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감염 치료의 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그렇게 언급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제 하루빨리 이제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퍼질 수 있는 소스들을 조금 차단하는 게 감염병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게 정부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제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들께 사죄를 한다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또 절을 올리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쭉 보시면서는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감염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위기 때 의사소통으로 중요한 게 리더가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이 사안을 다뤄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바로잡고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이제 공동체의 신뢰를 높입니다. 지금 사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반 이상의 확진자들이 여기서 나오고 전파가 되면서 국민적 염려나 지탄이 높은 게 당연한 상황에서
이거는 초기부터 그 집단의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고 또 사과하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다른 교인들이 다 나서서 드러내고 검사에 협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뒤늦지만 그래도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기에 뭔가 이제 숨기거나 은폐하는 것은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그리고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대형 교회에서는 뭐 주일 예배를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부는 또 강행을 했나 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또 예배 도중에 2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이런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종교에 많은 분들이 의존을 하고요. 도움을 네네. 받지 않습니까? 또 이런 비상 시국에는 또 정부랄지 특히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또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또 다가오는 또 휴일이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예, 뭐 종교계에서 우리가 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분들의 또 종교에 대한 뭐 믿음과 행동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의 또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 본인들의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종교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천지 측에서 지난 29일 날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이만희 그 회장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음성 판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한번 강제 역학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발적 채취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이라는 판정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기자들이 질문해서 14일 정도 격리를 했느냐라는 부분의 질문도 있었는데 나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격리를 한 곳에 14일 동안 머물진 않았다라는 취지같이 애매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의 기준이 결국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이제 물론 이렇게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예. 접촉자인 경우는 이제 자가격리를 이렇게 권고를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만희 이 총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접촉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워낙에 이게 비말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 중 감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이제 거리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 감염의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 또 이게 검사에서 한 음성이 한 2번 정도 나왔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상황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저기 검체 채취 검사까지 하면 더 이상 검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퇴원의 기준도 2번까지 검사를 그렇죠. 해보고 예. 2번에 음성이 나오면 퇴원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예. 증상이 없었던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백 교수님, 코로나19 확진자 나온 게 1월 20일이거든요. 네, 국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중국에서 뭘 계속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많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하고요. 대구 상황이 터지면서 불안해하는 분도 많은데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 심리적인 면에서 어떤 네. 지금 많은 불안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좀 마련이 되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이제 건강에 대한 위협이나 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은 이제 현실적 고통입니다. 이걸 보통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피하기는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화살로 뒤이어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공포,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 두 번째 화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어도 두 예. 번째 화살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감염 시기에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심리방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세월호나 메르스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1577-0199로 이제 전화하시면 1577 0199 0199. 예,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리 전문요원 선생님들이 이때 내가 이 정도 불면이 있거나 해도 괜찮은지 이런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뭐 어디서 정신의학 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통합심리지원단이 최근에는 이제 감염이나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구성이 돼서 예. 지금 자가격리자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대한 전화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게 많은 국민들에게 좀 영향을 주고 이건 사실 물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감염 스트레스에 대해서 불안은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자가격리 수칙을 따르는데 순기능도 있지만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본인의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사회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심리 방역도 관심을 가질 시점이 됐습니다. 예, 그 자가격리 중인 의심 환자들도 사실 외출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또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당연히 더 그럴 것 같고요. 네, 확진 후에 이제 완치가 되고 나서도 실제 뭐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메르스 때도 그랬다고도 하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불안에 대해서 이 여크스 도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네. 그리는데 불안이 너무 높으면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네. 불안이 하나도 없으면 또 준비를 안 하고 대비를 안 하니까 또 성적이 떨어져서 적절한 불안을 유지하는 때가 가장 높은 수행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낮은 분 같으면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면 그게 나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불안이 너무 높은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사실 가장 힘든 분들은 사실 사망자의 유가족 분들이 제일 힘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확진받거나 이제 자가격리자 중에서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검사하면 한 30-40% 정도가 상당한 우울이나 불안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80% 룰이라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근데 10%나 20%는 이제 불안장애나 불면증이나 외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높은 불안을 느끼는 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잠시 전에 있었던 그래픽 한번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증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교수님 한번 보실래요? 불안, 공포, 불면증, 무기력증, 지나친 의심, 주변인 경계입니다. 이 감염병 스트레스 증상인데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걸 조심하라 한 것 같아요. 네, 제 눈에 띄는 건 지나친 의심 아닌가 싶어요. 감염병 중에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의심하게 되는 것도 순기능이 있죠. 혹시 여기서 감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런 수칙을 지키고 손을 씻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사람 자체가 싫어지게 되고 그렇죠. 사람 자체가 두려워지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특히 이게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은 자기 몸의 면역 세포 기능도 떨어뜨리고요. 또 그게 이제 화나 짜증으로 주변에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우리 편을 공격하는 수준이 되면은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준을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예, 저희가 심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백 교수님께 좀 질문을 계속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한 외출을 좀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네네. 집에서라도 이런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지 이것도 좀 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을 오늘 점심 때 이제 발표하는데요. 예. 저도 실제 진료실에서 뭐 이런 분들을 어제만 해도 엄청나게 만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못 하는 거죠. 뭐 노래교실에 가고 복지관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에게 꼭 필요한 뭐 운동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데서 고립이 커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하루의 생활 리듬을 깨트립니다.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다면 불면증이 생기면 이게 이제 며칠 이상 지속되면 이건 정신건강에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예. 이게 낮에 또 집중력이나 불안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악순환을 만들어 나가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격리를 통해서 이제 서로 간의 감염을 줄여야 되겠지만 이때 오히려 내가 아끼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오히려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내 마음도 좀 편해지더라라고 하신 분도 보게 됐고요. 특히 대구에 뭐 내려가신 의료진이나 주변에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그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 이 자기에게 또 우리 사회에게도 도움이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직접적인 접촉은 좀 줄이다고 하더라도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열어두는 것이 네, 감정적인 이런 스트레스 해소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때 오히려 더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될 또 마음 건강 지침 그것도 좀 관심이네요. 아까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센터의 상담 전화 1577-0199 그것도 좀 전화번호를 좀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각 병원 시설에서 열심히 확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이야기 듣는데 그 와중에 물론 격려와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힘을 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지금 상황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저도 몇몇 동료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참 좀 정말 어렵고 여기서 이제 뭐 일하는 자체도 그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의료진 가장 힘든 점은 신체적인 소진도 있지만 본인의 환자를 잃을 때입니다. 이때 가장 트라우마로 경험하기도 하고 이전에 뭐 사스나 뭐 메르스 때의 보고에 따르면 대개 의료진들은 또 미리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견딥니다. 근데 하지만 특히 이제 본인의 환자를 잃었거나 또 너무나 과로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돌볼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도 또 보고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또 의료인으로서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들은 매우 또 필요하고 이분들이 이제 이겨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에서요 유치원 초중고 개학을 또 2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23일 개학이 되나요? 예. 미성년자에 감염된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걱정이 돼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또 연기를 한 것 같아요. 미성년자 감염 글쎄요 뭐 몸이 아직은 뭐 연세가 많은 분에 비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문헌에 따르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전체 환자 1~2% 정도 발생한다고 돼 있고, 근데 그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증상들은 다 경증으로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그나마 좀 이제 걱정이 좀 덜하긴 한데 결국 미성년자 중에서도 뭐 어렸을 때부터 당뇨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또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좀 상태가 나빠지고 그게 또 뭐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을 만큼 나빠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제 계약을 연기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감염학적으로는 이제 어찌됐건 애들은 학교에서 뛰어놀 때 마스크를 하라고 해도 마스크를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애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초중 학교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또 유행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대부분의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가족 간 전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 격리를 하라고 그러면
그냥 집 안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 안에서는 가족들하고 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비말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환자나 이게 접촉자 의심 환자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다가 기침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제 식기를 같은데 균이 묻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가능하면 식사도 좀 따로 하고 그렇게 자가격리 수준을 그냥 단순하게 집 안에만 머문다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미성년자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아청소년들 대다수가 좀 경증이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천안 지역에서 2살 남자아이가 폐렴 증세,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 네네.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는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폐렴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고요. 한 70% 정도에서는 폐렴이 동반된다고 그렇거든요. 우리 엑스레이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CT를 찍어보면 대부분 바이러스 폐렴이 예. 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폐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노인층이나 아니면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폐렴 진행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약을 쓰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국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혹시라도 갖고 있는 질환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마스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선한 이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매점 매석을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불량 마스크를 파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삐뚤어진 상술 또 이렇게 범법 행위 이 와중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항상 뭐 재난 시기에는 그런 경향이 어느 나라나 뭐 언제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오히려 어느 정도는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뭐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전체 공동체를 좀 파괴할 수도 있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들은 이제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랑 관련해서 있을 수도 있고 뭐 각종 유언 비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때로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긴급 명령권이나 사적인 재산에 속할 수도 있지만 또 공적인 것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도 있을 것 같고 마스크가 사실 많은 심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맞습니다. 네. 만드는 것 중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때로 뭐 단호한 결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스크를 공급은 하고 있지만 구매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확진자가 또 이 대기 행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기장군에서 집집마다 마스크를 배달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좀 도입을 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보시기에는 좀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또 이 시기에 그런 뭐 공권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어떤 일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나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데에 마스크가 전달될 수 있는 것도 분배의 문제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어제 대구에서는 그 마스크를 사러 간 사람 한 명이 확진자였어요. 네네. 우체국에 사러 갔는데 취재진하고 인터뷰 과정에 자기가 확진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강제 격리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다닥다닥 줄 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뭐 내 앞에 뒤에 있는 분이 그런 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네네. 계속 이렇게 특정 시간에 지금 한정해서 이렇게 한정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정신과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좋게는 정말 딱 배달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그만한 이게 인력이랑 이런 것들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어저께 그런 것처럼 본인이 확진자라거나 아니면 의심자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국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환자들이 뭐 그렇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 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눠주는 공간은 실외야 되겠죠. 네네, 예, 그래야 실내면 될것 안 같습니다. 되겠죠. 네. 예. 또 어느 정도 또 앞뒤 줄 간격도 좀 유지해서 거리를 두셔야지 이게 좀 마음이 놓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 비말 감염인데 한 2m까지는 날아간다고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 그렇다고 이제 2m 간격으로 쭉 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부가 기준들을 좀 많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중증도를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병상 배치 기준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좀 수정을 하는 대응 지침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퇴원 기준도 일부 좀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완화가 된 거고 이게 앞으로 좀 의료진들이 이 퇴원을 판단을 하는 데서 좀 더 효율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퇴원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증상이 호전되고 엑스레이가 좀 호전되는 추세에서 2번 음성이 나오면 퇴원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환자가 입원을 하면 거의 한 14일 또 길게는 18일까지도 계속 입원을 하다가 퇴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환자는 너무나도 많고 그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효율적인 상황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80%가 경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증인 환자들까지 전부 다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면밀히 2번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도 생기고 그래서 예. 지금은 퇴원 기준을 완화시켰는데 그게 이제 증상이 호전되면 뭐 꼭 음성이 2번이 안 나오더라도 한 번 음성이 되면 이제 퇴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이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하다가 증상이 좀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 번 음성이 딱 나오면 그냥 퇴원을 시키면 이제 병상 회전율도 높아질 수 있어서 예. 그러면 많은 이렇게 환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사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1, 2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주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신천지 교인들의 어떤 전수조사 또 잠복기 여러 가지를 감안한 거 보는데 1, 2주라고 한 이유가 또 다르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건조한 기후 이제 그 습한 기후에 그러니까 건조하고 이제 추운 기후에 잘 산다고 돼 있거든요. 결국은 바이러스라는 게 전파가 직접적으로 이제 기침을 통해서 전파를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침을 했을 때 비말이 이렇게 테이블이나 다른 문고리나 이런 데 묻어 있다가 그게 손으로 해서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약간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습한 기후가 되다 보면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면 결국은 체외에서 생존하는 바이러스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잘 막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막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완전히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씨가 이제 더운 지역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날씨가 더운 기후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전파, 그러니까 기침을 통해서 튄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전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1, 2주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만간 이제 종식이 될지 아니면 계속 이제 7, 8월까지 갈지가 결정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중환자가 회복했다라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그 면역 치료 위주로 좀 많이 해왔는데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거든요. 이게 네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세포거든요. 그래서 예. 개념이 뭐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신체에 주입이 되면 이 줄기세포는 어린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염증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면역 체계를
이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바이러스 자체가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세포가 망가지면서 장기에 손상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결국엔 하는 겁니다.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같은 원리인 네, 거네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쓰인다는 거는 면역력을 높인다는, 그러니까 이게 염증을 줄인다는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킨다는 개념, 이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은 이게 실험실 단계인 거고 아직 이게 상용화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는 굉장히 이렇게 원초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결국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다른 이상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른 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예.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의료에 적용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글쎄요,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좀 사라지거나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은 뭐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보자 하는 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이 네. 나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또 국민이 할 수 있는 개인 위생 수칙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 좀 더 이런 확산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 우리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여러 보건복지부 학회에서 얘기하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손 씻기나 이런 수칙을 실제로 지켜 나가는 것과 함께 저희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 백신이나 치료법 같은 의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저희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이 같이 뭉쳐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또 가족의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면서 서로가 공동체가 이때 이겨내길 수 있다는 힘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결국은 이 사태가 종결이 정말 되려면 국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내가 좀 불편하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식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긴 굉장히 큰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캠페인에 좀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극도한 공포감 때문에 그게 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환자 수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계속 발표되다 보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건데요.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80%는 뭐 경증을 좀 앓다가 대부분 다 회복이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 5% 정도만, 그러니까 동반 질환을 갖고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5% 정도만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도한 공포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정부와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열심히 지침도 만들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석 고려대 호흡기내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